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SRM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레슨 1에는 우리가 이제 그 회귀 분석을 이제 주로 하게 될 텐데요. 그 회귀 분석에서 주가 되는 기본 바탕이 되는 어떤 통계학적인 그 기초 지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레슨 1에는 어떤 그 통계학적인 어떤 기초 지식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통계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 분석이 이제 주가 되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 통계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후에는 추론 통계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추론 통계학에서는 보통 이제 검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그 가설 검정 부분이 이제 될 텐데, 그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문제는 그 금융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 나중에 이제 롱텀이나 숏텀 또는 이제 어떤 그 계량적인 리스크 관리, 계량 그 위험 관리 부분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묶어서 계량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코노메트릭스라고 하는데, 뭐 이 경제학 안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미시경제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거시경제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두 가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보통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미시 경제학적인 요소가 이제 굉장히 크게 담겨 있죠. 또는 이제 롱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적인 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SRM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 계량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응용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서 응용되고 있는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들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은 롱텀이나 숏텀 부분에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SRM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에서는 이 기술통계학과 추론통계학, 이 통계학을 바탕으로 해서 계량 경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그 회귀 분석이라든지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증 분석적 어떤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경제 이론과 모형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론가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그 경제 모형을 만들게 되죠. 그 경제 모형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보통 이제 수학적인 모형이 되겠죠. 뭐 어떤 그 목적 함수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의사결정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모수들을 도입한 다음에 그 모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의사결정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결국에 이제 그런 그 이론들이나 이제 모형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실제적인 어떤 세상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세상이 이제 자료죠, 데이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실증 분석 모형과 계량 모형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코노메트릭스라고 하는, 즉 SRM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증 분석 모형과 계량 모형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 모형의 추정이나 어떤 평가를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실증 분석 모형이나 계량 모형을 설정을 하고 모형 추정 및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이 보통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의 어떤 그 테크닉,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그 모형의 추정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추정 모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예측치의 어떤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면 경제 이론과 모형에 그러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야, 이것이 완벽하게 틀렸다, 맞았다를 이제 평가를 하기보다는 주가 되는 경제 이론과 모형이 있다면 뭐 대부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어떤 모형이 되겠죠. 보통은 그런 그 아주 권위적인 그런 모형들, 아주
검증이 필요한 모형들. 그러면 그런 모형들을 실제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러한 경제 이론과 모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확실성 모형, 경제 이론과 모형도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형에서는 이코노메트릭스가 이제 필요가 없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필요한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거시경제학적인 그 요인이 되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의 그 주식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배당이라든지 롱텀과 숏텀 같은 경우에는 숏텀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돼 보이진 않지만 롱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냐면 이자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어떤 기준금리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리보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무염 이자율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 이제 캐시플로우들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때에 이 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는. 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형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라고 이제 나오지만 이러한 그 경제 이론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강력한 가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가정들을 우리가 좀 고려하자.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만족하지는 않죠.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오차가 존재를 할 것이다.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해결을 이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SR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어떠한 그 모형에서 우리가 실증 분석을 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어떠한 그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이제 과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통계학에 대한 뭐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보자고 했으니까 뭐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 통계학에서 주가 되는 어떤 그 자료의 정리 부분,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형태를 나타낼 것이냐, 어떠한 그 모수들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자료의 어떤 그 대표가 되는 대표값이라든지 자료의 그 흩어진 정도, 그러니까 그 중심 그 집중도, 그러니까 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 산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었죠. 자, 그래서 중앙 집중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대표값이 되겠죠. 이 대표값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세 가지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평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 있고요. 최빈값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있잖아요. 그 대표값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 요 세 가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자료의 그 어떤 그 구분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쓰는 게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터벌 데이터, 구간 데이터여야지만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즉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인터벌 데이터, 그 구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수값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단위가 존재를 하죠. 자, 실수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사칙연산이 가능하죠. 사칙연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자, 사칙연산과 대소 비교가 다 이제 가능하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실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토폴로지는 이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 대수 비교가 가능하고 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건 이제 실수가 되죠. 실수라면 이게 가능하고 이게 성립이 된다면 이제 그 수는 이제 실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수가 이제 정의가 되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산술 평균, 그러니까 중심 위치 척도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중도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 뭔가 그 자료를 대표하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값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그 자료들이 이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흩어졌는지 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실수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편차죠. 편차인데 이 편차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 그 편차들의 전체의 그 합을 구하면 이제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편차를 구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를 구하기 전에 이게 의미가 없는 값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결정을 하죠. 자,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자료들이 얼만큼 이렇게 이제 흩어졌는지 그 형태를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넌지시 그 형태만을 감을 잡을 수 있는 분산의 형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분산을 통해서 편차의 어떤 대표값을 찾죠. 그 편차의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는데, 이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제 보통 뭐에 금융에서는 어떤 것에 이제 사용이 되냐면 어떤 그 수익률의 어떤 변동성, 위험, 리스크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리스크로 이제 판단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스크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구간 데이터, 즉 인터벌 데이터로 이제 되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앙값과 이제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카테고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런 거죠. 얘를 선택하면 1, 얘를 선택하면 0 이렇게 코딩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뭐 이런 거죠.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다. 그래서 1번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1번을 선택한 사람들 몇 명, 2번을 선택한 사람들 몇 명, 3번을 선택한 사람들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수 측정이 가능해요. 도수 측정이. 물론 이 구간 데이터는 도수 측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데이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뭐 범주 데이터 뭐 이 정도 될 텐데, 이러한 그 범주 데이터의 그 형태로도 전환이 가능하죠. 이 구간 데이터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몇 개 나왔느냐, 뭐가 몇 개 나왔느냐 이제 도수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값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값을 이제 평균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중앙값이나 이제 최빈값을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 하이라키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열 데이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서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선순위가 막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중앙값이나 최빈값 정도로 우리가 이제 중심위치 척도를 잡을 수 있죠. 그런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은 인터벌 데이터, 즉 구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구간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수익률과 관련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 표준 편차는 우리 금융에서는 이제 리스크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심 위치 척도와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척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할 때에 처음 이제 배울 때는 보통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통계학을 어느 정도 이제 배우신 분들이니까 모집단과 그다음에 표본, 파퓰레이션이랑 이제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서의 어떤 그 모수들, 그러니까 뭐 뮤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뮤를 많이 쓰죠. 아니면 이제 뭐 M이라고 또 이제 쓰는데 평균,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모집단에 이제 중요한 모수들이 있죠. 그래서 중심위치 척도, 모집단에 대한 뭐 중심위치 척도, 변동성 척도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 표본에서는 우리가 그 표본에서 나타나는 그 값들, 그 기술 통계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값들을 우리가 이제 통계량이라고 하죠.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량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중심이치 척도로서 이제 바 X, 이제 표본 평균이 될 거고, 그다음 표본 분산, 그다음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구하는 것들은 일단은 이제 기술 통계학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산술 평균이니까 이거 평균은 이제 단순하죠. 만약에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런 그 데이터 자료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알고 있고, 얘가 이제 구간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들을 다 쭉 더하죠. 만약에 이제 n개, 유한계가 이제 존재를 한다면 이제 n으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되죠. 산술 평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중심이치 척도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중심이치 척도는 우리가 좀 달리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의 총합을 다 구한 다음에 그 n등분, n분의 1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면 얘네들이 얼마큼씩 가질까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평균의 의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과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제곱은 사실 얘도 이제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인데, 얘가 이제 그 뮤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뮤에서 얘네들의 그 변수들 있죠. 변수들의 어떤 그 제곱에 대한 평균값이 이제 되죠.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차의 제곱의 어떤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을 했는데 그것들의 대표값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을 했을 때에 걔네들을 이제 똑같이 또 나눠 갖는다면 얘네들 자료 하나당 얘네들이 이제 얼만큼씩 이제 떨어진 그 형태를 나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이제 제곱권을 이제 구해주면 되죠. 사실은 그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그 표준 편차가 이제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어떤 그 특이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곱을 해서 양수로 전환을 시키고 편차에 대한 어떤 그 표준값이다, 대표가 되는 값이다 라고 해서 양수의 값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이제 음수의 값으로 전환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로서 어떤 그 분산을 구해주는데,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표본, 그러니까 확률 분포, 그 분포의 어떤 모양의 형태를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변동성이 크다 작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넌지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그 모수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S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가지고 나누는데 n-1분의 1로 이제 나누게 되죠. 요것을 이제 우리가 자유도라고 하죠. 그 자유도의 이제 개념은 이 녀석이 사실은 그 바 X가 결정이 돼야 편차라는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확률 변수인데 이 하나의 확률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서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데이터의 하나를 제거를 해줘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그 불편 추전량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추론 통계학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과 이제 같아져야 된다. 이것을 만족하게 하려면 n-1이라고 하는 자유도가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추론 통계학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 통계학에서는 이제 모집단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모수들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본에서 통계량을 측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자료에서 대표값과 그 다음에 그 자료의 어떤 그 변동성,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 모수들, 그 다음에 통계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평균이라든지 뭐 중앙값, 최빈값 구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러면 변동성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쓰는 것들이 가장 그 쉬운 그 변동성 측정하는 게 레인지, 이제 범위죠, 범위. 자, 범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뭐 노테이션이 뭐 만약에 이제 그 레인지, 이제 범위를 R이라고 하자. R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큰 값에서 그 데이터들 중에서 자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빼서 그 사이의 간격을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얘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존재를 자료들이 존재를 하는가, 그 이제 범위, 이제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제 보면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 4, 5, 10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고 1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측정해 보면 10-2이기 때문에 8이 되고 요것도 10-2이기 때문에 범위는 8이야. 자, 그런데 얘가 데이터들은 이제 쭉 그 형태를 보면 2가 많죠. 만약에 그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완전 다른 결과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아니 분산을 이제 구해봐도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점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자료들의 어떤 그 성질, 성격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찾아볼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주로서 이제 쓰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편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평균값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어떤 데이터가 이제 존재를 해요. 평균값이 존재하면 요거로서 이제 편차라고 하죠. 표본에서는 뭐 요거를 이제 스몰 x라고 하면 바 x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그 평균 이거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그 평균 값에서 이제 왼쪽에 있으면 이제 음의 값이 나오게 이제 하려고 방향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분산 구하는 거나 표준 편차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익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 자, 그다음에 그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그 통계량들 또는 모수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코베리언스. 그 코베리언스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그 변수들 사이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그 X라고 하는 그 데이터 자료가 있고 Y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그 변수들은 이제 독립 변수, 각각의 이제 독립 변수로 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X와 Y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고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한 그 삼포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영국에서 피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삼포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에 만들었죠. 통계학의 뭐 아버지 또는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들의 키랑 그 아버지의 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삼포도를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제 막 점이 찍히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 이제 뭐 키들이 있겠죠. 뭐 120cm, 여기는 150c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X와 Y의 그 관련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었더니 얘 방향성이 얘네 형태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얘기는 X 값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이 이제 증가함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X 값이 감소를 하면 Y 값이 이제 감소를 한다. 이런 그 상태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측정을 해주는 게 일단은 공분산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공분산의 이제 개념에서 상관계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코베리언스,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릴레이션이 되는데 공분산을 좀 더 이제 표준화시킨 것을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양수냐 음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공분산 그 식을 보면 그 표본 공분산하고 있어요. 표본 공분산은 우리가 SXY라고 이제 하는데 요게 마찬가지로 n-1분의 이게 자유도가 들어가죠. 자유도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표본 평균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xi 마이너스 바 x 하고 yi 마이너스 바 y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의 표본의 표본 평균과 어떤 그 편차죠,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 y에 대한 얘네들에 대한 그 편차를 설명을 해요. 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선을 잡아내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 자승법인데 이 중간에 있잖아요. 요 선에 이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바 x와 바 y가 이제 존재를 하죠. 바 x와 바 y.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바 x와 바 y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4분화 할 수 있어요. 얘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얘 편차와 얘 편차가 만약에 요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고 요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얘네 둘 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곱하면. 자, 그러면 얘 공분산이 플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얘보다 큰 애들이 많아 이런 얘기거든요. 얘보다 큰 애들이. 자, 이 바X보다 큰 애들이 X들이 여기에서 막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얘가. 자, 그리고 얘가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바 Y보다 큰 애들이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서 막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곱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 플러스가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야. 그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공분산이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데이터들이 여기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이러한 것들이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분명히 이제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데이터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여기랑 여기에 분포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공분산이 양수가 나온다고 하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얘가 X와 Y가 이 두 변수, 즉 두 변수의 그 데이터의 분포, 얘네들 간의 그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구나. 만약에 얘가 음수가 나오면 X, Y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X와 Y가 둘 다 독립변수라는 거예요. 독립변수. 자,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이것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고 이것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 거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냥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뭐 이것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지.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아니면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그것은 경제학에서 이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 SRM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 X와 Y가 둘 다 독립변수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해석을 하려면 이제 뭐 롱텀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해야겠죠. 아니면 이제 IFM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응용된 부분들에서 해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분석까지만이에요. 분석까지만. 됐죠? 자, 그래서 공분산이 이런 의미를 갖는데 요것을 가지고요. 이 공분산을 가지고 상관계수, 그 표준 상관계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보면 얘는 이 표준 편차에다가 결과적으로 공분산을 우리가 아까 전에 S, X, Y 이렇게 쓰죠. 이거의 곱에 이거에 대한 그 비율을 이제 구했어요. 이 편차들의 곱. 왜냐면 이제 아까 전에 그 편차들의 이제 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 표준화 시키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이제 어떤 그 평균값 구하듯이 이제 구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데 얘가 이 RX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를 갖는 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요 세 가지가 의미를 갖게 되죠. 나머지 값들은 이제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냥 넌지시 그냥 설명할 뿐이죠. 자, 그래서 공분산은 방향성을 이제 두 변수 사이에 어떤 방향성을 설명을 해줬다면 이 코렐레이션, 이 상관계수는 어떤 그 강도, 세고 약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1이 나왔다, 이 값이 이제 1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0이 나왔다는 것은 완전한 아무 상관계와 무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코렐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뭐 0.78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좀 강하긴 강한데 완전한 거는 모르겠다. 어쨌든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뭐 이렇게 넌지시 얘기할 수 있지. 완전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세 가지의 경우만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할 뿐이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실수값들, 이러한 값들은 그냥 뭐 약하다, 강하다, 뭐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밖에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기, 그 상관관계의 세기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상관계수의 어떤 그 특징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관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보통 이제 기술 통계학의 이제 주가 되는 내용이죠. 이제 중심이치 척도, 그다음 변동성 척도, 그다음에 둘 이상의 어떤 그 변수 사이의 그 상관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술 통계학의 주된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인터벌 데이터, 구간 데이터다. 자, 이 구간 데이터를 통해서 모집단과 표본의 모수들, 그러니까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그 다음에 바 x, 그 다음에 s 제곱, s 이러한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가 구간 데이터라는 것을 이제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수들, 그 다음에 표본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확률 변수 y가 또 존재를 하는데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공분산과 이제 상관계수 등을 통해서 우리가 x와 y가 서로 간에 어떠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즉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확률 변수인데,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확률 변수는 이제 함수죠. 확률 변수는.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에 어떠한 그 값에 그 대응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샘플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게임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눈이. 요거 1의 눈, 2의 눈, 뭐 3의 눈, 뭐 해가지고 뭐 6의 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표본 공간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함수에 의해서 새롭게 표본 공간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데 요때 1, 2, 3, 4, 5, 6 이렇게. 자, 요거 눈 하나 나온 거는 여기다가 대응시키고 눈 두 개 나온 거는 여기다 대응시키고 3개 나온 건 여기다 대응시키고 6 나온 거 여기다 대응을 시켜. 이렇게 1대1 대응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확률 변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냈어요. x. 보통 이제 x, y, 라지로 이제 쓰죠. 그러니까 대문자로. 자,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확률 변수의 값들이. 확률 변수의 값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또 대응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6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확률 값에 대응을 시키죠. 이 확률 값에 이제 대응을 시켜주는 게 p 메저죠. 그죠? 이 p 메저도 이제 함수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확률을 이제 부여를 할 때, 그 대응 확률 값에 이제 대응을 시킬 때.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랑 그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있죠. 자, 확률 질량 함수인 경우에는 언제 이제 쓰냐면 이 확률 변수 x가 이상 확률 변수일 때, 그렇죠? 디스크리트일 때. 자, 만약에 이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예요. 컨티뉴어스예요.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인데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함수예요.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들 중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
그 통계학에서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값들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값들. 그러니까 여기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부터 6의 눈까지만 나와요. 이 이외에 다른 눈들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한 그 확률 실험. 그리고 그 결과가 일정하게 계속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의 형태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실수 전체 값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확률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요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이 이제 걸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확률 밀도함수 또는 확률 질량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를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이제 fx라고 했을 때 이제 기대값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x의 그 확률값.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i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래서 xi의 fxi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확률 분포표에서 보면 x의 값이 x1부터 쭉 해서 xi까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토탈 이제는 1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 확률들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1 뭐 쭉 해서 P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네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해 가지고 더하면 결과적으로 뭐 저거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의 값은 얘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값들은 얘를 의미하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P 매저에 의해서 확률 질량함수에서 만들어진 대응된 그 확률 값들을 이제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평균값이 된다. 자,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뭐 인테그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확률 변수 x의 fx, 그다음에 뭐 d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고. 자, 그다음에 그 분산 있죠, 분산. 분산은 변동성 척도인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면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x의 분산을 구하고 싶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편차의 그 평균을 ux라고 합시다.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을 의미하게 되죠.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이제 쓰이는 게 얘가 유용하게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단순화시키는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뭐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쓰이던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도 나타낼 수 있죠. 얘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와 y라고 하는 그 변수가 그러니까 그 결합 확률 변수, 그러니까 x와 y라고 하는 두 변수의 어떤 그 결합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그때는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지죠. 만약에 그 확률 변수 xy의 임의의 함수를 g xy라고 이제 하면 그것의 기대값은 더블 시그마, 그래서 i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j라고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 양의 무한대, 그러면 g xi의 yi, 그 다음에 f의 xi, yi, 뭐 이산 그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요거 인테그랄 이제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분산에 대한 개념과 이제 코릴레이션에 대한 개념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분산은 두 확률 변수 사이의 그 상관관계인데 그 분산에서 x와 y를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분할 뿐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xy, 시그마 xy 보통 이제 모집단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고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런데 기대값인데
x에서 뭐 뮤x, 그 다음에 y에서 뮤y의 기대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녀석이 x로 이제 같아진다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low x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x와 시그마 y,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그마 xy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보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재무관리 부분에서는 IFM에서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요게 이제 그 빈번하게 이제 쓰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계량적인 어떤 그 실증 분석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분포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이상 확률 분포보다는 연속 확률 분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SRM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할 텐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정규 분포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로부터 이제 파생되었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이제 파생된 그 분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T 분포가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스튜던트 T 분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표본 분포,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표본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 분포,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카이 제곱 분포. 그 다음에 네 번째 F 분포. 대표적인 게 아마 이 네 가지죠. 그죠? 정규 분포와 그다음 T 분포, 그다음 카이 제곱 분포, 그다음에 F 분포. 자, 그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뢰 구간 추정에서 사용이 되죠.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정규 분포와 T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두 표본 분포는 어디에 이제 사용이 되냐면 뮤를 추정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는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할 때. F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비율, 시그마 2분의 뭐 확률 분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요 비율에 대한 추정을 할 때. 자, 그래서 정규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에, 그러니까 추론 통계학이죠. 추정에 사용이 되는데 보통 얘네들이 이제 가설 검정으로 활용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술 통계학에서 모수들을 그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표본에서 통계량들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확률 분포들에서 이제 정규 분포와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규 분포와 T 분포를 가지고 뮤를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를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고, F 분포를 통해서 두 표준 편차의 그 비율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추정을 할 때에 신뢰 구간 추정법을 이제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이 상황이 이것이랑 맞느냐, 이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형을 설정을 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검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SRM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학습의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뭐 정규 분포에 대한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의 그 형태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시켜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서 그 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죠. 표준 정규 분포. 자, 그 다음에 이 T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뮤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시그마 제곱을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모분산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뮤를 이제 추정을 하려면 우리는 이 확률 분포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T 분포는 뭐냐면
시그마 제곱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것도. 자,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시그마 제곱을 모르는 어떤 그 편차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 얘가 이제 뮤를 추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자유도가 무한대일 때는 결과적으로 표준정규 분포로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카이 제곱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F 분포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노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카이 제곱 분포도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등장을 하게 되고, 어쨌든 얘네들은 변동성에 대한 그 추정을 할 때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됐죠? 그래서 요런 이제 분포에 대한 이제 뭐랄까 사용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방법들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요 네 가지니까 요 네 가지만큼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통계량 있죠. 표본에서 만들어진 그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통계량을 추정량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추정량은 세 가지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형태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얘네가. 그래서 그 조건이, 추정량의 그 조건이 첫 번째 불편성이 있죠. 불편성은 unbiased 뭐 되었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쪽으로 이제 편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얘가 이제 통계량이죠. 그 통계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같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돼요. 얘가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자유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과적으로 이 뮤와 결과적으로 같아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불편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 3학년 분포표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었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확률론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뭐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요.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추출을 여러 번 해야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이제 하게 되면 첫 번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n은 이제 결정이 되겠죠. 크기가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추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 그 표본에서 바 x1, 그 다음에 s1의 제곱, s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을 또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바 x2, s2의 제곱, s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본을 또 추출했어요. 이거 크기가 이제 다 같죠, 얘네들. 바 x3, s3의 제곱, s3 이렇게. 이 통계량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개를 한번 추출했다고 샘플링을 이제 해봤다고 합시다. 그럼 100개예요. S배, S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바X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바X라고 하면 이게 확률 변수예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얘네들이 달라져. 얘네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바X의 데이터는 얘네들이 되더라 이거야. 얘네들이 되는데, 요거를 확률 분포를 나타내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얘의 그 평균값은, 즉 바X의 평균값은 얘가 뮤랑 같더라 이거죠. 점추정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이게 아마 이제 우리 통계학 시간에 이제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던 건 이제 뭐냐면 이게 도대체 이게 바엑스의 평균의 평균이 뭐야 도대체라고 하는데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엑스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할 때 뭐 추출하는 방법도 이제 있죠. 표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표본 평균들을 쭉 구해봤어요. 쭉 구해서 그거 확률 분포를 나타냈더니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얘는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그다음에 얘는 그 표본 평균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이거야. 자, 그럼 보세요.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만약에 얘가 이제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분산 한번 봅시다. 분산.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차피 모수니까 숫자죠. 얘가 지금 극한에 걸려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 분모가 이제 쫙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죠? 즉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 그 오차 있죠.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오차의 허용 크기를 의미할 텐데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은 0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의 기대값이 뮤가 되는 게 아니고 바x가 결과적으로 뮤가 되는. 그죠? 무한대로 이제 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그 완결성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제 불편성이고 효율성이 있죠. 자,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efficiency. efficiency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불편 추정량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구간 데이터에서 중심 위치 척도로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랑 이제 중앙값 이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 둘은 불편 추정량이 돼요. 그 불편 추정량인데 거기서 이제 분산을 좀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수 이거의 분산과 통계량 이것의 분산을 두 개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작은 애가 나와 분산이. 그러면 상대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가 이제 이렇게 돼요. 바x가 표본 평균이 중앙가서 뭐 민이니까 뭐 이거라 할까요? 요거보다 더 작은 분산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효율성이 더 높다. 상대적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 어떤 그 불편 추정량이 이제 두 가지 이상 존재를 할 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좋으냐, 상대적 효율성이 좋으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최량 선형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또. 요건 보통 이제 우리가 블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뭐 추정량 그 세타 햇, 요 추정량이 모수 세타에 대해서 다른 모든 선형 불편 추정량 중에서 가장 분산이 작다. 그러면 우리는 최량 선형 불편 추정량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평균 자승 오차거든요. 자, 평균 자승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SE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mean squared error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MSE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추정량 세타 햇의 MSE는 결과적으로 이 세타 햇과 세타 사이의 그 제곱의
기대값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같은 경우에 편의와 어떤 그 분산의 그 관계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타에 더 가까운 값이 되는 것이 어떤 그 더 좋은 그 추정량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죠. 요 평균 자성 오차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계속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설명이 되어진 이제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일치성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일치성. 그렇죠? 사실은 대표적인 게 요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불편성과 효율성과 일치성을 가져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추정량으로서 뭐 좋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추정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거를 만족해야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확률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이거와 세타, 그러니까 오차 이것이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하게 돼야 된다. 아까 전에 이제 봤지만 바 x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n 값이 커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봤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확률 수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n 값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세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치성을 만족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만족을 시키면 우리가 어떤 그 추정량으로서 아주 이제 좋은 추정량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표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론 통계학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어떤 그 추정량으로서 어떤 추정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설 검정을 할 때에 일단 뭐 간단하게 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모평균. 모평균을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에 우리가 가설을 두 개를 설정을 하죠. 대립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와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모집단이 이제 하나인 경우, 그리고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모평균이 170보다 큰 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대립가설 아니면 연구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를. 그래서 alternative hypothesis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얘를. 자, 그다음에 이제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이제 기무가설. 얘는 이제 기무가설이 되죠. 그러면 이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립가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이 이하인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얘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것까지는 싹 다 뭐 성립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증거를 찾을 때에 일단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종 오류의 확률로 볼 수가 있죠.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종 오류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우리가 벌어지는 그 오류가 되는 거죠. 일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면 이제 대립가설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귀무가설이 옳은데 기각을 해버리면은 그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56가 일어날 확률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56가 일어날 확률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이런 것들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의 수준은 보통 이제 우리가 1%, 그다음에 5%, 10% 요 세 가지를 좀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5%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을 때면 한 중간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의 수준에 속해 있는 그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이 일어났다. 일어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왔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손으로 이제 푸는 경우라면 기각력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제 뮤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그마 제곱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C 분포 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겠죠. 0이고 알파가 만약에 5%,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의 수준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죠. 알파가 5%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이 5%가 되는 거겠죠. 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뮤가 170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이제 주어졌고 나머지 그 데이터의 알파의 값이 이제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단측 검정이 되죠. 만약에 이게 같다, 다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양측 검정이 되죠. 양측 검정이 돼서 여기가 2.5%, 이쪽이 2.5% 이렇게 이제 잡게 되죠. 얘를.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값을 통해서 어떤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검정 통계량은 결과적으로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위치에 이제 있게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죠. 여기에 있게 되는지, 이 값이, 아니면 이 값이 여기에 있게 되는지. 만약에 이 검정 통계량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이거는 나의 증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자료예요. 자료에서 나온 그 증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는 임계치가 되는 거죠. 자, 이 임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임계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데이터의 어떤 강도, 세기 정도예요. 증거의 세기. 그것의 하한선이 돼요. 얘가 결과적으로. 그럼 이 하한선이 이제 잡히면 이 하한선보다 큰 값이 나왔다. 증거에서.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해도 충분할 만큼 어떤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해라. 대립가설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검정 통계량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대립가설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해. 왜냐면 이 하한선보다 작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넘어야 되거든. 그래야 얘한테 멀리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각력에 속해 있지 못한 그 값이 되면, 그 위치가 되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즉 대립가설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무가설을 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대립가설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이제 오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이렇게 돼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우리가 3심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가설검정의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판사 또는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그 과정과 동일한 그 과정이 되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널 하이퍼데시스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요.
그러면 배심원들 또는 판사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증거를 검사나 아니면 원고 측 변호사가 그 증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만약에 우리가 정한 어떤 임계치를 뛰어넘는다면 귀무가설을 이제 기각하게 되는 거고, 그게 넘지 않게 된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각력에 의한 방법으로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통계 패키지, 그러니까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R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p-value를 측정할 수가 있죠. 자, 이 p-value 같은 경우에는 기각력에 의한 방법보다는 p-value는 뭐 얘가 이제 그 이 좌표가 값이 여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p-value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의 확률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p-value의 값이 만약에 이제 0.001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지금 0.1%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보다 더 나은 증거가 나올 확률이 0.1%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바꿔 얘기하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p-value가 0.5예요. 50%예요. 50%면 여기겠죠, 여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G값이 0이 나오는 경우일 거예요. 50%가 되면 p-value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50%나 된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증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 대한 이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쭉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지금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알고 있을 때 뮤에 대한 그 가설 검정을 한 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요게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도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시그마 제곱을 모르고 있을 때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은 우리가 t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만약에 뭐 시그마 제곱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싶다, 가설 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니까 카이 제곱 분포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싶은 게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그 비율을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의 검정 통계량은 F 분포를 이용을 해서 F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쭉 하면서 기울기에 대한 부분과 어떤 그 절편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검정하기 위해서 이제 쭉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막 공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회에 SRM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가설 검정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확률 분포만 달라지고 테스트 방법만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일정하게 쭉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감만 잡으면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학에서 우리가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레슨 1에서는 보통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뭐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제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시면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